저희가 일부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말에 했던 1차 도시재생 포럼의 공유 냉장고의 중간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2부 행사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자원순환 가기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난 추진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회의에 한 7차례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원순환 가게가 잘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도 답사를 다녀왔고요. 지역 내에 공유 냉장고에서 만들어진 민간 거버넌스 분들과도 어떻게 하면 자원순환 가게를 더 확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진행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광주시청 자원순환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 가게는 마을 스스로가 마을의 쓰레기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의 도시복지 문제, 그리고 자원순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원순환 가게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데요. 저희 광주시는 첫 번째 목표는 빈곤을 종식시킨다.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도시 안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서 쓰레기를 감소시키고 재활용을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가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생활 속의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으로 시작을 되었지만 요거를 더 확대된, 더 발전적인 형태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아파트에서도 많은 자원순환들이 이루어집니다.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빌라가 모여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분리수거가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빌라와 단독주택이 많은 광주에서는 이 자원순환 가게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시 자원순환 가게는 안정적인 자원순환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요. 또 오늘 지역 자활센터에서도 와주셨는데 자활이 필요한 우리 광주 시민들께도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분리수거된 자원순환된 자원들을 유가로 보상하면서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도 탄탄한 기반을 조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의 쓰레기를 해결해 가면서 주민 주도형의 자원순환 가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업무 협약이 끝난 다음에 2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성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원순환 가게,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이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자원순환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민간 거버넌스의 기반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희 오늘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신동원 광주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광주시청 또 신동원 광주시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광주시 도시재생 포럼에서 자원순환 현장 지원센터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잠깐 제가 브리핑을 받으니까 자원순환 가게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가 잘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자원순환 경제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 번째 얘기한 게 뭔가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일자리도 중요하고 자원순환 경제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쓰레기 합리적인 처리가 아닐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3년여 전에 이렇게 광주 시내에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늘 쓰레기 옆에서 사실은 뭐 인사를 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 것인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동안도 이제 클린하우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이렇게 봤었거든요. 늘 이제 길가에 있어서 제가 그 쓰레기를 갖다가 길가에 클린하우스를 지으면 그건 어떻게 되냐 이런 지적을 했었어요. 쓰레기는 쓰레기거든요. 근데 쓰레기가 길가에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학교에 갈 때 클린하우스 옆에 있는데 늘 아침에 보면 쓰레기를 또 많이 갖다 버리니까 아이들이 이제 쓰레기 냄새를 맡으면서 출근하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저것들이 이제 당장 쓰레기 배출 거점을 이렇게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도 조금 광주가 쓰레기 문제가 앞으로 해결할 과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내건 주제가 자원순환 가게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목적과 더불어 세 번째 목적이죠. 쓰레기 해결을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이 자원순환 경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함께 코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화이팅이 좀 넘치는 가운데 광주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클린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서부터 쓰레기는 뭐 저도 오래전부터 쓰레기는 돈이 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쓰레기가 좀 돈이 좀 잘 돼가지고 광주가 좀 더 한 차원 높이는 이런 깨끗한 광주, 정말 우리 깨끗한 광주를 유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창희 센터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큰 기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공유냉장고가 시작될 때부터 또 저희 민간 거머런스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자원순환 가게가 또 광주에서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신동훈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이미력 시장님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축사 말씀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장님 축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주시의회 의장 이미령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뭐 여기 오면서 요지를 하나 받았긴 받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속 깊이까지는 잘 모르고 왔어요. 이제 와서 오면서도 요지 보고 여기 와서도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도시 재생의 이제 발달이 돼서 이제 자원 순환 가게를 이렇게 이제 사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갖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임창희 센터장님께서 이제 주관을 해서 11개 단체장님들도 여기 많이 오시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클린 광주를 이제 다른 시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없는 또 이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은 또 금액적으로 다 큰 금액은 안 돼도 이렇게 보상 체계를 해가면서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서 또 그걸 자활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다 만들고 그런 사업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의 미래가 있고 또 우리 미래에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여기 대해서 공부 좀 해서 다음번에 어떤 행사가 있다면 참석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꼭 같이 이 행사를 끝까지 가겠다는 그런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 주신다면은 우리 마스크 벗고 조금 더 활동적으로다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주도로 해결함에 있어서 항상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실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력 시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분들이 많은데요.
또 도시관리공사에서 광주 도시관리공사에서 유승화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사장님께 한번 축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유승화 사장입니다. 오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신동훈 시장님과 이미덕 시의장님, 또 그리고 관계기관 대표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우리 광주시 공유 냉장고 1, 2, 3호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한 여러 중간 평가 및 점검이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민간 거버넌스 협약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이제 공유 냉장고 사업을 하면서 우리 그 광주시의 여러 가지 각종 그 복지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나가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거버넌스에 대한 오늘 협약식을 하게 되는데, 저희 공사는 이제 우리 도시 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큰 그림과 기획을 하고, 저희 공사에서는 이제 그러한 큰 그림과 밑바탕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한 그 계획안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광주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아이디어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가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집행을 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러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민간 거버넌스와 함께 또 공공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광주 도시관리공사 유승화 사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이제 참여해주신 주인공들이시죠. 그 기관의 대표분들께서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공유냉장고의 그 중간평가를 했던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곤지암 어울림마당 그 김정기 센터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이번 그 자원순환 가게로 처음 저희랑 함께하게 되는 그 거버넌스 기관인데요. 그 광주 지역 자활센터 발표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서유경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센터장님께서 부득이 백신 접종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됐고요. 저희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여서 이후에 수익이 기반이 되는 사업단의 경우에는 자활기업으로 공동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전국에는 저희와 같은 지역자활센터가 250개 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경기도에는 33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광주지역자활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식판을 세척하는 식판케어 사업단, 거점 택배, 가죽공예 등 12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자활 사업을 기반으로 공동 창업한 자활 기업의 경우 주식회사 클린시티, 더 깨끗한 세상, 홈케어 마스터, 바니담 협동조합 등 6개의 자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활 역량이 낮은 수급자가 다수 유입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에 따라서 근로 능력이 미약한 자활사업 참여 주민이 자활사업을 통해서 사회 참여와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할 사회통합형 자활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 협회에서는 민과 관의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의 환경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사회통합과 자활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자원 순환과 관련된 자활 사업을 표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렌탈 및 세척 사업,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 컵 수거 사업, 그리고 자원 관리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광주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기업 더 깨끗한 세상에서 2021년 6월부터 아이스팩 세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홈케어 마스터에서는 클린하우스, 버스 승강장 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클린시티에서는 코로나 환가 소독 등의 청소와 소독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재활용과 재순환이 필요한 상황으로 2021년 10월 추진하고자 하는 자원순환사업단에서는 지금 포럼에서 이제 주제가 되는 자원순환 가게 운영과 더불어서 유통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하여 아이스팩 세척 사업을 추진하고, 이커머스 새벽 배송 업체에서 스티로폼 포장 대신 사용하는 다회용기 보냉 가방을 세척하는 등 그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을 더불어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자원 재활용과 재순환에 기여하는 공익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그리고 깨끗한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는 자원순환 가게와 연결되면서 그 자원순환 가게에 안정적인 그 인력을 공급하게 되고요. 또 자활센터는 그 자원순환 가게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자원순환과 관련된 자활 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자활센터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그 포럼을 초기부터 열심히 이끌어 주시고 있는 분인데요.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유명훈 사무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사를 좀 많이 드리게 되네요. 예. 이 자원순환 가게는 우리 임창희 센터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저희가 또 함께 어떻게 하면 또 이 자원순환 가게를 잘 광주시에 이제 토착화시키고 정착시킬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시설도 탐방해보고 했습니다. 참 장점이 많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 거리에서 저희 발에 흔하게 치이는 그 페트병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거리에서 페트병이 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페트병이 다시금 또 다른 상품으로 또 재탄생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이것은 결국 지구를 살리는 작은 또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한 곳에 음식이 쌓이고 또 마음이 공유된 것처럼 자원순환 가게에서도 그 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공유냉장고를 주관했던 기관이고요. 저희가 논의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유미 사무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책자 두 번째를 보시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BTS 얘기도 했지만 두 번째 장에 딱 보시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연결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17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 자원순환 가게와 3개가 지금 겹칩니다. 1번, 12번, 11번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원순환 가게를 처음 한다고 들었을 때 좀 될까? 지역화폐로 나눠준다는데 이게 가능할까? 시에서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데 이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네요. 시장님, 시의장님 오셨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용기내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 이런 의미에서 용기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직접 집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 음식을 받아오는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도 지금 드리고 있고 10월 31일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의장님 다 참여하셨습니다. 네, 저희 언론에도 지금 홍보가 되고 있고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저희 임창희 센터장과 함께 자원순환 저희가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페트병 구겨서 버리기. 이제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 도와주셨는데 그것처럼 많이 홍보하고 또 자원순환 가게가 그냥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예요. 광주시가 되게 넓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 시골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역화표로 나눠준다 한들 나와서 못 하시거든요. 바꾸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도 저희가 할 예정이니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하면은 활력이 생기고 새로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곤재암에서 그 공유 냉장고로 지금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자원순환 가게로 그 열정이 또 이어지길 바랍니다. 곤재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곤재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박상선입니다. 자원순환 가게에 저번에 교육을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역시 이게 자원순환이라는 게 꼭 필요한 이게 일이고 또 지금 현재 아파트나 이 주택에서도 지금 참여하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뭐 깊이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뭐 가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원순환을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에서 그냥 무조건 갖다 버리고 갖다 모아놓고 그냥 다시 그냥 실어내고 그냥 재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원순환 가게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한다 그러면 이게 뭐 자원순환이 훨씬 잘 될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번에 공유냉장고 시작하면서도 홍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 또 주민들에게 참여까지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자원순환 가게가 곤재암에서도 시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재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나갔다 들어오셨는데요. 그 곤지암 어울림마당 김정기 센터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곤재암 어울림마당 김정기 팀장입니다. 공유 냉장고를 시작으로 저희 곤재암에도 마을 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자원 순환 가게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빌어서 저희 곤재암에도 공유 냉장고 마을 순환 가게 이게 잘 활성화돼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시간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참여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요. 하여튼 최대한 광주시에서 공유냉장고 자원순환 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재암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데요. 자원순환 가게가 또 곤지암 어울림마당에 좋은 그 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곤지암 어울림마당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 다음에 그 이미란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신 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고요. 저는 이제 아동 청소년과 함께 있는 기관으로서 아이들의 미래의 먹거리 교육과 또 이와 같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을 뵈면 항상 빨리 뭔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의 시작이 이 광주시에 있는 많은 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는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다음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공유냉장고 2차 협약에 참여했던 기관들께도 잠깐 인사말을 좀 부탁드릴 텐데요. 먼저 경안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의 윤영애 대표님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안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대표 윤영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보니까 많은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 이런 분들하고 자원순환 가게를 함께 하게 됐다니 참으로 영광스럽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2018년도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 하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늘 주제인 쓰레기 문제가 제일 도시 재생에 있어서는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 된 이유는 저도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6시에 쓰레기장 나갔고 오늘 저녁에도 또 10시에 나갈 예정이지만은요. 이 일로 인해서 비록 피트병으로 시작은 하지만은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알아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계몽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각인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질서 있고 규격에 맞게 제대로 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몽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광주시의 쓰레기는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자원순환 가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앞으로도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일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주민협의체 대표님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8시가 되니까 딱 일어나시더라고요. 나가셔가지고 마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쓰레기통 앞에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그 쓰레기통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쓰레기 문제도 자원순환 가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민협의체, 경안동 주민협의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시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했던 기관입니다. 곤지암 엑스포 노타리 클럽 김현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립니다. 곤지암 엑스포 클럽 노타리 클럽 회장 김현입니다. 오늘 아까 공유 냉장고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가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페트병 하나를 제대로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언젠가부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야 될까요? 내가 이거 버려도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던 차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부터 한번 실천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게요. 공유냉장고도 그렇고 지금 이 사업도 그렇고 진짜 공동체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과 이렇게 협업할 수 있어서 어찌됐든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의견을 내놓은 의견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이스팩 재활용이나 의류 재활용, 곤지암전 이렇게 정화 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이 있어요. 모으기는 해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또 모은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지금은 한 걸음이지만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돼가지고 광주시 전체가 진짜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함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부로서 못했던 문제를 로타리라는 어떤 클럽으로 또 광주시의 이 거버넌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곤지암 엑스포 노타리 클럽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공유냉장고의 3호점의 시범사업지이자 또 그 자원순환 가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쌍용동 푸르지오 아파트 그 분여회 대표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쌍용동 푸르지오 분회장입니다. 저희는 아파트라서 저희가 이렇게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해당할 수 있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은 구도심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시작하겠지만 아파트까지도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들이 이제 준비해주고 계신데 다른 지자체 또 다른 도시에서도 이 자원순환 가게가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동 프로지오도 다음번 2차 협의식 때는 꼭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오랫동안 발표자분들이 기다려 주셨는데요. 네,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에코투게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유승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포럼에 대한 어떤 주제를 보니까 기획 의도하고 운영 사항 관련해서 이제 주제를 잡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제 듣다 보니까 이미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여기 이제 광주시에서 MOU를 맺으시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요. 다른 어떤 시나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어떤 민간 저희 기업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시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광주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11개의 기관이나 협회가 이렇게 다 모이셔서 되게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나름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장면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한 자리에서 다 하신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기획 의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하면은 일단은 저희 재활용 어떤 유통 구조나 어떤 그 시장이 무엇이 문제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뭐 하게 됐나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인터뷰나 할 때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사실 2018년도 그때 이제 화지 대란, 하여튼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서 일명 그런 사건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그 일은 이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중국에서 이제 폐지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중국으로 갈 물량들이 또 우리나라에 유입이 돼서 어떤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는 시장 가격을 하락을 가져오는 일이 발생했었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됐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해가지 않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보통 업체들이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서 이제 수거하시는 그런 재활용품들 중에서 돈이 되는 부분이 이제 폐지와 뭐 의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덤으로 수거를 했던 뭐 폐비닐이나 그런 이제 돈이 안 되는 부분들, 플라스틱류도 복합 재질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안 됩니다. 그게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쓰레기가 돼요. 그런 부분을 메꾸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왔던 분들인데 그런 어떤 생태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손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을 이제 자기네들은 그런 이제 돈이 안 되는 걸 수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돼서 많은 이제 시민들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생겼었죠.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위협일 수 있죠. 쓰레기를 내가 버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집에 그거를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2019년도 이제 초쯤에 저희가 이제 지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사실 저희 지인들이 이제 다 각계 분야에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사실 재활용 관련 업자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름아름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서 실상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재활용 어떤 유통 구조의 문제점이나 그리고 저희는 각자 사실 저희들은 각자의 기준대로 그동안 분리배출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95년도부터 분리수거를 시작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요즘은 뭐 우리 생활이 익숙해지듯 이렇게 그날만 되면 이렇게 갖다 버리곤 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정착되기까지 뭐 시간이 꽤 걸렸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분리배출하는 어떤 이 재활용 자원이 종국에는 그래도 재활용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단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그 기준이 각자 좀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만 내가 헹궈서 버려도 알아서 뭐 다 하겠지 선별장을 거치고 마지막에 어떻게 재활용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걸 세제로 닦는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는. 그리고 어떤 분은 음식물이 있는 상태로도 버리셨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굉장히 천차만별의 어떤 행태로 이루어져 온 거죠. 그 시장이.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이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ESG다 해서 지금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그 인터넷을 도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ESG로 정말 다
채워져 있잖아요. 기업이나 뭐 정부나 할 거 없이. 근데 그런 어떤 되게 이전의 일을 저희가 이제 기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리수거 되는 품목, 안 되는 품목 이렇게 나라에서 뭐 지침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뭐 종이 한두 장에 이렇게 유인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뭐 되는 거는 뭐 버리고 이랬는데 그거를 뭐 그렇게 깨끗이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에는 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 예전에는. 왜냐하면 중간에 일하시는 분이 분명히 존재하시니까 그분들도 일자리를 뭐 창출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할 일이라는 생각을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고 떠나서 또 저희 윗세대를 또 비교해 보면은 어르신들은 그 종량제 봉투를 돈을 주고 사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근데 분리 배출할 때 분리수거는 공짜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쪽에다 버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전략 정신이 아무래도 저희보다 투철하시니까 아끼려고 봉투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기준에 있어서도 저보다 더 약간 좀 떨어지시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죠, 막연하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만 사실 잘 안 돼요. 엄마 이거는 버리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때뿐이고 그러냐 이러고 은근슬쩍 좀 버렸어요. 어느 날 보면은 뭐 이런 식이었죠, 항상.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는 결국에는 재활용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알고 보니까 재활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뭐 30%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랐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아직 설거지 안 했어요. 근데 물도 안 부어놨어요, 심지어. 근데 저녁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닦이잖아요. 다시 뭐 물을 붓고 불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각 가정에서 세대별에서 배출되는 어떤 그런 재활용품들이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염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참 후에 선별장에서 이렇게 닦는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도. 근데 그런 거에 어떤 생각은 미치지 않았던 거죠, 그동안에.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출발한 게 저희가 이제 에코투게더예요. 일단 잠시만요. 알겠어요. 일단 제가 할게요. 그 화살표로. 네.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2020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자료를 바꿀 수가 없어서 이제 필요한 것만 조금씩 수정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업계에 여러분이 횟집에서 이제 생선회를 이제 화로회를 드실 때 이렇게 식가라는 게 있잖아요. 재활용품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격의 변동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아까 폐지 대란이나 뭐 이런 상황이 어떤 있을 때 주어질 때는 가격이 하락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된다. 지금 현재는 한 3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자료가 나오겠지만. 근데 또 이 와중에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어디 뭐 분리수거율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리수거율에 대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60%가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에 그래서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정도 수준 돼서 최상위권인 거죠.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는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굉장히 고퀄리티를 요구하는 페트에서 어떤 실을 뽑는 이런 일을 할 때 그 페트는 수입을 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수준만큼 일본 이상 혹은 일본 이상 깨끗이 배출을 한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아랫게 이제 저희 보통 배출되는 이런 행태인데요. 보셔도 이제 색깔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런 이제 차이가 나서 이건 깨끗하게 배출하면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일본에서 이제 코로나 바로 전년도에 일본 주택에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연구전이신 교수님 때문에 간 적이 있어요. 주택가에서 이렇게 기거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을 많이 방문했어도. 근데 그때 당시에 어느 날 이렇게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낮에. 저게 뭐냐 그랬더니 재활용하는 날이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본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주 1회 재활용하는 것도 있고 주 2회, 뭐 월 2회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데 그 모든 걸 너무 잘 지켜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 특이점은 재활용품 따로 수거하고 소각되는 것도 수거하고 소각되지 않는 물품을 따로 이렇게 모아요. 소각되는 건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됩니다. 일본은 특이하게. 그래서 우리랑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어떤 리워드조차 없어요. 보상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기서 좌절하는 거죠. 약간 이게 국민의식이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나 일본에 비해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일본 가시면 거리가 너무 깨끗하잖아요. 우스갯소리에 제가 이제 일본 정통인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환경위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얘기했더니 야쿠자가 무서워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사실이래요.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당시에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에너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블룸버그 NF에 따르면 이제 뭐 19년도에는 뭐 $350 톤당 이 정도 됐던 게 플라스틱 스크랩이 가격이 뭐 올 초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떨어졌죠. 지금 200불대로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같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경부 자료에서 이게 지금 압축 플라스틱 페트 가격이 이제 지금 현재 2020년도 말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운됐던 시절이에요. 그때 코로나가 있었고 그 굉장히 심했던 그 영향을 받았던 그 시점이었죠. 그래서 문제점을 약간 요약해 보자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은 분리 배출하면 제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그 정도 인건비를 투자하면 됐지. 우리 같은 인력들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자체는 또 나름대로 이런 굉장히 과중한 업무가 있는 분야죠. 자원순환과 교통과 이쪽 분야가.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하나 문제점은 재활용 업체에 대한 약간 문제점입니다. 그 재활용 업체들이 지금 자기들이 뭐 이렇게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이 정확히 사실은 카운트가 안 되는 실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사인하고 기록하고 이런 걸 갖다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분야가 약간 주먹구구식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이렇게 만연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합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면은 일단 가격이 높아진다. 단순하게 판매 가격이 보이는 이제 성상도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높아질 것이다. 이게 뭐 3.5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자체 처리 비용도 뭐 톤당 한 60만 원대라면 저희가 뭐 신흥이 마을이나 성남시 한 경우에 뭐 한 20만 원대로 그 물류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뭐 내용을 대부분 다들 아시던데요. 저희 플랫폼은 깨끗이 씻어서 배출한 어떤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해서 현금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현금을 초기에는 이제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해드렸고요. 지금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현금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일부요. 그리고 지역 화폐로 이제 전환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에 이제 약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측에서는 지역 화폐 선호하시죠. 근데 개인의 입장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이제 보자면은 그 배출하고 수거하는 단계를 이제 들어가죠. 여기에 저희가 특이점은 그 현장에서 그 재활용 거점이 있으면 그 현장에 자원관리사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시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궤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깨끗이 배출해야 되는 부분과 그런 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가져오신 뭐 재활용품에 대해서 뭐 무게를 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출을 하면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겠죠. 그러면 선별장에 가요. 선별장에 가서 그냥 사람이 한 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 5단계 이렇게 공정을 거쳐서 계속 이렇게 공정을 거친다고 해요. 기계로 공정을 거친 후에 또 마지막에 또 사람이 하는 일을 있고 굉장히 여러 단계를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 환경부에서도 그 쓰레기가 막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때 코로나 때도 그 선별 인력을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쓰레기 분류하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쓰레기를 줄이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냥 뭐 많이 나오니까 많이 분류할 인력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저희는 어떤 그 선별 과정을 저희가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다이렉트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 여러분이 정말로 자원순환가게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대부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오는 그 용기들이나 어떤 그런 재활용품들이 너무 깨끗해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세제로까지 씻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까지요. 그리고 저는 약간 그 수질 오염도 약간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제 나름 제가 이제 공학 쪽에 전공인데 마지막에 UCT 뭐 스마트 시티인데 제가 이제 안전과 환경 쪽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러던 사람인데 수질 오염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위협보다는 이 부분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씻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정수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운반비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이런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지자체 자원순환 활동가분들 이게 처음에 우리가 지자체 들어갈 때 가장 이제 이게 더 와닿았던 부분 이런 거죠. 한동안 저희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부에서 강조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풍족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 이제 접근하는 건 오히려 이제 용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남시는 이제 처음이라 모든 게 힘들었겠지만 다른 쪽은 그래서 자원순환 활동가분들이 그 관리를 해주시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의 가장 어떤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데이터 수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버렸던 어떤 재활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고 어떤 지역이나 어떤 세대나 어떤 동네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저희가 논문이나 뭐 연구를 할 때 보면은 뭐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기껏 자료라고 찾아보면 보통 한 2-3년 전 거예요. 또 그나마 겨우 찾으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을 쓸 수 있는 데이터는 없더라. 그런 어떤 데이터 부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확실하게 모든 과정에 이게 적용이 된다면 정말 투명한 어떤 재활용 관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어떤 이런 시각화 자료를 이제 데이터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드리고요. 앱은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배출량 기입 이런 건 자원관리사분들께서 이제 기록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이제 기획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거점에 대한 이제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거점은 뭐 이렇게 뭐 거점이라고 해서 그 재활용품만 수거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시간들 보통 저희가 뭐 일주 한 번이나 한 번에서 일주일에 2번도 하는 데도 있고요. 3번 하는 데 있고 매일 하는 데도 있어요. 거점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0개가 넘는 거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그 어떤 뭐 여건에 맞는 그런 걸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 한참 유행일 때 쇼핑 컨테이너인데요. 이런 걸 이용해서 하자는 그런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약간 발전된 정말 뭐 4차 산업혁명 같은 느낌의 그런 걸 생각할 때 어떤 이런 복합 공간을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현재 그 해남군에서 센터를 이제 지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AI도 들어가고 VR도 들어가고 체험 시설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리백이라고 썼는데요. 성남의 경우는 아리백이에요. 그 이름이. 근데 각 지역별로 이름을 다 이제 고유의 어떤 뭐 브랜드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에 어떤 어울리는 이름으로 네이밍을 해주셔서 각자 맞는 이름으로 자원순환 가게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성남시에서는 아리백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배출 실명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데이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파쇄기를 이용해서 이제 배출 포인트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그 페트와 또 이제 캔 압축할 수 있는 이제 파쇄기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현재 동구에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 그쪽에 11개 거점이 있는데요. 그쪽에다 이제 다 이걸 집어넣고 그 플랫폼 연동되고 뭐 전화번호 누르고 포인트 연동돼서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 그게 일종의 그 인천시에서는 동구가 약간 테스트베드가 돼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과연 뭐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걸 검증하는 어떤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다양한 이런 플랫폼의 역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은 일반적인 플랫폼을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비하는 플랫폼인데 저희는 돈을 버는 플랫폼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레나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대부분 말씀드렸던 내용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기계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림이
저희가 이제 자동 수거기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파쇄기 그림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자동으로 이제 그 포인트가 정립이 되다 보니까 편리한 점이 있죠. 근데 저희가 이런 거는 처음은 아니고요.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압축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원래 그 재활용 필드에서는 그게 분쇄기라는 용어로 통칭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이제 파쇄기라는 용어를 써요. 왜냐하면 그 종이 파쇄하는 느낌 아시죠? 그것처럼 약간 써는 느낌이 있어요. 그 페트를. 그래서 비록 오염이 돼서 들어갔더라도 용이하죠. 세척하기가. 근데 한번 압축된 건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머신 같은 경우는 한번 압축되면은 그걸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격적인 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동영상 이제 볼 시간이 일단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뭐 잘 안 보여야 되는 게 맞죠. 데이터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 로 데이터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흐름 구간이 있죠. 여기서 배출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정책에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하고, 그다음 재활용 흐름은 이렇게 수거한 다음에 뭐 자동 수거기도 거기에 한몫할 수 있겠죠. 그런 이후에 바로 어떤 가공 업체로 넘어갈 수가 있다. 중간에 뭐 기존에 있던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제 넘기면 저희는 이제 어떤 재활용 자원의 발생부터 어떤 마지막 엔드 유저까지의 어떤 그런 추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동안은요. 자료가. 도대체 왜 이 돈이 왜 들어야 되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예산을 잡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져요. 그럼 계속 추경을 잡으시잖아요.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나요. 지자체에서. 그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이 데이터를 다른 어떤 데이터 연동을 해서 다양한 어떤 또 일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진행 중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예산 구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거점들이 다양한 형태를 보여드리려고 잠시 올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재활용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신흥이 마을에서 하는 신흥이 아리백은 나라에서 이제 시에서 시유지를 제공해 주셔서 직접 신축을 해주셨어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이제 오른쪽 같은 부분은 이제 부스 같은 거 제작해서, 이건 최근의 일인데 부스를 또 제작한 경우가 있고, 판교는 또 여기에 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건물 내에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연락이 와요. 왜냐하면 빌딩에서도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빌딩에서 배출되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해줬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기네가, 회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주 여력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하진 않고 있는데 이 분야도 이제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뭐 성당은 이제 메인 성당, 뭐 명동 성당에서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당은 라인이 이제 하나라서 교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차장도 하고, 뭐 중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한다. 그리고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때 펼쳤다가 한 특정 요일에 다시 이렇게 접고 이런 일을 하시기도 하고, 고정식인 데도 있고, 뭐 이후에 우리 이제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앞에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마을관리소 앞에도 할 수 있고, 근데 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 특정 요일을 삼아서. 그 다음에 인천 이음가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인천은 여러 가지 나뉘어 있어요. 동별로 하는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별로 핸들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에서 어떤 광역시 자체에서 뭔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구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구하고 따로 하고 동구도 하고 뭐 부평구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시는데, 인천시 자체에서도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게 둘의 생협이라고, 생협이 아시잖아요. 생활협동조합. 거기서 자기들이 어떤 그 거점을 제공하시겠다고 먼저 제안을 해주셔서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어떤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저희 이 시스템을 하려면은 이제 이게 뭐 최대한대로 한 2달 정도 잡은 내용인데, 뭐 빨리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이 거점을 정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어디다 할 것인가. 이게 되고 나면은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히 수도권으로 갈수록 그 부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는 게 워낙 그 땅값이 높으니까 어디 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할 때도 이 주민들이
내 집 앞은 별로다라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게 약간 혐오 시설이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분리수거장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러면은 깨끗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저희 물건을 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지실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원관리사분들을 섭외해서 그분들을 이제 어떤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겠고요. 근데 모두의 뭐 여러분들을 뵈니까 그 많은 기관들에서 이미 반은 시작이 벌써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열정들을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광주시가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고 시작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실제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저희만 잘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성남시에 제안을 해서 관철되기까지 뭐 쉽지 않은 길이 있었고요. 거기서 성남시에서 또 환경연합을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마다 각자의 어떤 다 입장이 다르시다 보니까 어떤 데는 또 환경연합도 하시고 어떤 때는 뭐 아까 생협하고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 동네 주민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양한 형태로. 그분들하고 다 이렇게 협업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획한 의도는 그거죠. 이제 우리가 최소한 재활용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배출된 어떤 재활용품들이 100% 재활용되게끔 하자라는 데서 출발했고 그 나름대로 성공적인 어떤 아웃풋이 있어서 뭐 성남의 어떤 모델이 됐다면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들 많이 지금 다 같이 하시려고 하는 게 더 이상은 이제 저희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이제 ESG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걸 알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2019년 초부터 저희가 계획했고 2019년 6월에 시범을 들어갔어요. 신흥이 마을을. 그러다 보니까 2019년 말에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요즘에 되는 건 저희밖에 없다고 저 주변에서 그러는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저희 마이너스예요. 저희 돈을 벌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돌려드리는데 물류비용이 더 나가니까. 저희끼리 얘기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면 혹시 모르겠다. 수익이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성과라고 이제 하면은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신흥이 말에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 되게 미미했죠. 시작은 되게 미미했고 뭐 처음부터 어떤 시유지에서 딱 가게가 딱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정말 자판 깔듯이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시에서 열심히 이제 서포트를 해주셔서 이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존의 압축 패트의 모습이라면 지금 성남시에서 이렇게 배출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동참하고 있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이걸 하고 있다는 거는 미래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95년대 시작해서 지금은 습관처럼 하고 있는 분리수거가 얘네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체득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크면은 너무 당연시된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이런 마인드. 환경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한 20세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거 기준이 이제 더 오바됐는데 이때 이제 이것도 촘촘하게 한 건 아니에요. 저희가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대충 이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약간 좀 소극적으로 잡았어요. 만세대 이상 돼서 회원 가입률이 이렇게 늘었다. 그리고 지금 배출되는 재활용품들의 어떤 퀄리티는 이 정도다. 아시다시피 그 환경부에서 그 페트를 따로 분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페트 분리하실 때 뭐 뚜껑 닫아갖고 이렇게 눌러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남시는 이렇게 뚜껑도 따로 배출하고 계세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거기에 오염이 된 게 들어갈까봐 이제 그런 다양한 곳에서 오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 제품은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도 있고 해서 데이터 공모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환경부 어떤 뭐 공모가 있었는데 그래서 성남시를 비롯해서 해남군이나 인천시 서구가 선정되어서 지금 같이 이제 코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대외적으로 볼 때는 뭐 되게 많은 뭐 매체에서도 연락도 오시고
되게 어리바리 되게 좀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저는 항상 저희는 글쎄 일만 많아졌네 이제 막 그리고 너무 많이 연락 오시니까 또 여셨네 문을 막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 예, 막 이렇게 저희도 모르게 막 문을 여세요. 막 이렇게 지점을 확장하시고 예, 감사하죠. 전국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분기점이 넘어서 저희도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도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새로운 생각, 그러니까 기존의 쓰레기는 버리는 것이다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러면 자원순환을 가지고 경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생각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희 광주시에서도 더 활성화되고 또 저희 광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 거버넌스와 함께 광주시에서의 어떤 자원순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에코투게더의 유승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에코투게더 대표이사님이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고요. 지금 성남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진이나 뭐 데이터 자료들이 좀 많이 중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받으면서 좀 편하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승희 대표님이 강의를 할 때 좀 제가 자세하게 한번 봤어요. 어떻게 들으시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메모를 열심히 하면서 좀 듣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중심으로 질문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성남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희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고요. 저희 단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그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쉽게도 광주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가끔씩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 성남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을 주기도 하세요.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주축이 돼서 또 환경단체를 좀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이제는 시작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의 차원에서 저희는 이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기후위기 대응과 이 자원순환, 소각쓰레기 감축이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혹시 좀 예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기 자활센터 선생님은 네.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성남환경운동연합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이런 활동을 할까 좀 추측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답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아요. 네. 성남시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710톤이에요. 그리고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710톤인데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금 소각장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60%.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연간 쓰레기 처리 비용이 994억이고요. 연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18억이에요. 그리고 연간 폐기물 처분 부담금은 소각이랑 매립에 따라서 비용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환경단체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이 환경에너지 시설의 운영, 그리고 환경에너지 시설로 들어가는 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각 쓰레기가 거의 55%, 그리고 재활용 그 부분은 12.3%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날수록 이 양은 반입량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 소각 쓰레기,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고, 그다음 재활용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이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 흐름도거든요. 재활용 품이 이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흐름도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 흐름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 폐기물들이, 생활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도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그 생활 쓰레기가 그 환경 에너지 시설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그 퍼센티지가 높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발생률이 높아가는 거고, 저희는 그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생활 쓰레기, 소각 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자원순환 가게를 그 농촌과 그다음에 단독주택 중심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과 농촌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는 이유. 센터장님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그 도시 지역, 아파트 지역일수록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된 그 양과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좀 안정적인 반면에 구도심과 농촌 지역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질적으로 떨어지는. 그러면은 왜 우리는 공동주택은 재활용의 질이 높고 양도 많고 왜 단독주택은 재활용률이 낮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공동주택에서 오신 주민분은 우리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단독주택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그런 폐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공동주택에서는 폐기물을 관리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조금 더 높았던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배출하지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문전 배출해요. 문전 배출하면 그것들을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들을 이제 성남시에서 수거하는 체계인 거예요. 그럼 광주시는 어떤가요?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 가게를 하고자 하시는 기관, 대표님들이나 주민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공부하셔야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가 왜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처럼 이 광주에서도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왜 운영해야 되는지를 먼저 인식하고 그 필요성을 좀 느끼셔야지 조금 더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광주에서는 단독주택 단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실 분이 좀 계실까요? 단독주택은요, 이렇게 모아서 네. 한 곳에 배출 장소가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골목길 같은 경우는 네. 보통 광주시 법은 이제 자기 집 앞에 놓는 것이 원칙인데요. 네. 골목길 같은 경우는 네.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성남처럼 리어카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전해서 수거해 오는 분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봤는데 광주시는 안 돼가지고 골목길은 그 골목길 어귀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 회관 앞에 거점 공간을 마련해놨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글로 올 때 우리는 또 마을에 돌아가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잠깐만 소홀하면 이거는 다시 또 되돌이표가 됐더라. 그래서 이 마을에서의 쓰레기 문제는 지역을 좀 이제 지역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성남시는
그 공동주택이 아닌 그 단독주택에서는 문전 배출해요. 매일 수거해요. 그리고 낮에 아침에 이제 주간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남시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골목 단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리어카로 다니진 않고요. 다 그것들을 다 일일이 다 수거를 하세요. 되게 열심히 잘 해주시고 있죠. 되게 부지런하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남시만큼 수거를 잘하고 있는, 깨끗하게 하는 지자체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네마다 약간 현재는 문전 수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 지역에 공통으로 클린하우스처럼 그런 폐기물을 배출하던 곳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클린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클린하우스가 거의 다 실패했잖아요. 그 이유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지라는 것으로 저희가 성남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구도심, 단독주택 단지 중심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전 배출을 할 경우에는 최초 배출자가 1차 그 분리 배출을 하는 거잖아요.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남시는 종량제 봉투 하나, 그 다음에 투명 비닐 봉투에 재활용품들을 다 담고, 그리고 종이들은 종이대로 따로 이렇게 배출해서 모아서 배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배출을 하면 그 경비 아저씨들이나 아니면 일부 다른 제3자가 한 번 더 관리를 하는, 2번을 관리하고 내보내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의 그 단독주택에서 문전 배출하는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1차로 처음에 배출하는 사람이 엄청 잘 배출을 해야겠죠. 태워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1차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재활용품들이 선별장으로 보내지잖아요. 그럼 선별장에서도 제대로 분리를 해야지 되는데, 선별장에서 선별률이 지금 57.4%였던 거예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 100이 가면 거의 50%는 재활용이 되고, 그 나머지는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왜 1차적으로 사람들이 1차적으로 재활용을 잘 해서, 분리배출을 잘 해서 선별장으로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선별장에서 선별률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부님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것도 편견에, 네. 예를 들면은 태워지는 쓰레기와 재활용품들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다. 이거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네, 맞아요. 네, 검정색 마스크. 네. 어떤 부분이 문제일까요? 네, 맞아요. 깨끗하지 않다. 네.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될 라벨이라든지 다 제거하고 해주는 때 안 좋아서 폐기물로 나가는 좀 많아져서. 지금 첫 번째로는 제대로 재집에 분리가 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그 오염도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다인 거고,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저희 이런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필수로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쓰레기 박사. 쓰레기 박사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손바닥 크기. 이건 힌트인데 왜 안 될까요? 선별장에서 선별이. 손바닥 크기, 아까 유승희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선별장에서 이런 선별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거기도 노동하시는 분들, 노동 근로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손으로 일일이 다 이걸 선별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큰 것이 잘 선별될까요? 작은 것이 잘 선별될까요? 큰 거죠. 그럼 작은 종류의 플라스틱류들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지금 재활용이 되지 않고 탈락이 되는, 소각장으로 다시 가는 아이들의 종류는 하나,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 것, 두 번째 깨끗하지 않은 것, 세 번째 작은 종류의 것들, 이러한 것들이 모아져서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거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리백이 리사이클링 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으로 들어오는 모든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이라고 한 거고요. 그 선생님들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어떻게 이것들을 해결해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그 생활 쓰레기를 관리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보통 우리가 배출하는 재활용품들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혹시 다 아시나요? 네? 다 아실까요?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막 배출을 해요. 그런데 그 종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들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재활용을 잘 하고 있고 제대로 분리배출하고 있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말을 하고. 그렇지만 실상 우리가 시민들과 만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도 만나면 이것들을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제대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면 우리가 그럼 어떠한 종류를 재지별로 배출하고 있을까요? 센터장님. 네. 맨 앞에 앉는 관계로 또 저랑 눈도 많이 마주치고. 네. 저희가 분리배출할 때는 크게 4가지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대표님 질문을 하긴 했지만 유럽에서는 그게 많게는 44. 그게 아니라 유럽의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광주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배출하고 있는지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4가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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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에 더 추가해 주실 분들이 있을까요? 병도 있어요. 네. 공병도 있고 잡병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캔이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들을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에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우리가 배출하는 품목 중에서 순환성이 높은 것과 순환성이 낮은 게 있어요. 그리고 순환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이 좀 적은 거고, 순환성이 낮은 것. 우리가 순환성이 낮다라는 건 한 번 쓰고 버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출하는 종류 중에 순환성이 낮고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그게 어떠한 재질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 뒤에요. 네, 너무 좋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플라스틱하고 비닐이 제일 좀 높아요. 일으키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폐기물 반입 그 재질 중에 폐플라스틱이 23.7%인데 온실가스의 폐플라스틱 기여도는 92%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율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증가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는 끝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에는 탄소 중립, 우리가 얼마큼의 탄소를 발생시키는지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러한 물품들이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발생시키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근데 저희가 탄소를 얼마큼의 계산하는지는 약간 상대적인 약간 근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폐플라스틱 1kg 있잖아요. 1kg이 2.764kg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수치를 저희가 연구소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나무나 병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순환성이 높은 것들은 1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우리 환경운동연합이 이런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을 시작한 것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것들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각장에서 제일 크게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게 지금 폐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성남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의 제일 목적은 플라스틱의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100% 재활용을 시킬 것인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는 되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을 좀 운영하고 참여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 시민들은 우리는 참 착하다 그리고 윤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사용한 일주일 동안 본인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창피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포인트화 시켜서 유가보상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이 플라스틱을 배출했구나, 만들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관리를 하게 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결국에는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이 망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바라는 최종 지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남 그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저는 광주시에서도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좀 플라스틱 사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큼의 큰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약간 그러한 주범이라는 것들을 얼마큼 잘 인식을 시키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은 이러한 곳인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여기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바로 옆에 맞아요. 네. 네. 네, 저는 광주시 자원순환과 재활용 팀장을 맡고 있는 나수경입니다. 너무 잘 지목한 것 같아요. 설명하실 때 하고 싶은 얘기도 되게 많기도 했었고요. 공감 가는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일단 그 중에 일단 자원순환 가게가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걸 꼭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클린하우스라든지 거점 배출 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를 가보면 너무 분리가 제대로 안 돼요. 막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교육을 하고 싶은데 단순히 홍보문만 전달하는 거는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도 해보고, 그러니까 집합 교육도 하고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점으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애들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맞춤 교육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보상을 해드리면서 이제 생각을 전환시키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는 이제 광주시는 그런 이유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은 어떠한 곳이다를 정리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성남 자원순환 가게 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놀랬던 게 정말 깨끗해요. 네, 깨끗하다. 정말 깨끗해요. 네. 그래서 성남 자원순환 가게를 정리하면 정말 따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광주시도 성남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팀장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딱 어떤 분들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것처럼 광주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으로 오는 모든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이 됩니다. 라는 것 하나랑, 그리고 그렇게 시민들이 깨끗하게 배출해서 가지고 온 재활용품을 저희는 유가보상으로 해서 지역화폐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은 특히 플라스틱을 관리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도 해요, 저희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중간중간에 선생님들도 좀 고민하고, 우리는 그러면 강주에서 운영하는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은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할까라는 좀 생각도 하시면서 운영에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게, 저희가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시민, 그다음에 에코투게더 민간 거버넌스로 해서 잘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성남시 정책 사업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고민하는 부분이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이 대상
교육, 그다음에 어르신 대상 교육. 그래서 그 저희가 생애주기형 자원순환 교육이라고 해서 그 샛별중학교나 고등빛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이제 기후기능 실천학교로 해서 이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찾아가서 운영을 해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중원노인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에게 자원순환 교육을 하고 그 중원노인복지관의 기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은 이런 재활용품을 근처에 있는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으로 연계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이나 자료들을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금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에서 16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제가 그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에서 오는 것들은 100% 재활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 재활용이 되려면 관리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선별장을 거치지 않는다인 거거든요.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시민이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으로 배출한 재활용품을 바로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거고 재활용 처리업체에서 시민에게 직접 보상을 하는 체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항상 시민들이 물어봐요. 그러면은 시에서 유가보상 해주는 거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재활용품 배출하면 그 재활용품을 재활용 기업에서 바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라는 그게 잘 인식이 되지 않으시나 봐요. 꼭 이게 광주시나 성남시나 지자체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은 플랫폼이에요. 이건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에서 시민이 깨끗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이고 그 플랫폼에 모인 재활용품을 에코투게더나 동해환경 같은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가는 거에 있어서의 보상 있잖아요. 그 보상을 시민한테 직접 하는 건데 그 직접 하는 그 방식이 에코투게더라고 하는 앱에서 포인트, 지역 카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곳이 이 자원순환 가게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어떠한 수준으로 해서 좀 만들어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곳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오는 시민들 그리고 그 자원순환 활동가님들 그리고 시의 지원이든 해서 이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의 운영이나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깨끗한 재활용품들이 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예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자원순환 교육이나 분리배출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강조한 부분은 배출한다예요. 어떻게 재지별로 배출한다 이거든요. 깨끗하거나 아니면 더럽거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르신 맞죠? 사장 제가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알아버린 거예요. 깨끗하게 배출하지 않으면 재지별로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해도 다 소각되어진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깨끗하다라고 하는 수준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 10분, 15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15분이 생각하는 깨끗하다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만약 일회용 그 도시락을 저희가 이제는 그 주문해서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 그거를 배출을 해요. 어떠한 분은 그냥 깨끗하게 먹었어 라고도 끝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종이 휴지로 한번 닦아내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물로만 헹구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 기름기 있잖아요. 기름기를 다 없애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 4단계의 깨끗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 깨끗하라고 하는 기준을 어떠한 기준으로 갈 것이냐. 그건 누가 만들까요? 네. 누가 만들까요? 대표님. 자활센터에서 약간 이것과 관련돼서 크게 관련이 있다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들었는데 그건 누가 만들어 나갈까요? 근데 그게 네. 기름기 이런 게 완전 뽀득뽀득 소리가 나야 되는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해갖고 아니말로 우리 KS 마크 있듯이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는 어쨌든 동네에서 마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을에서 한다라고 하면 같이 상호 협의하에 동의하에 조금씩 이걸 변화해 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받아요. 그냥 리젝트를 하거나 그러면 치사해서 안 하고 여기만 배출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를 조성해 가는 것이 사람인 거고 그러한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하게.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배출자와 관리자가 같은 마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배출자하고 관리자가 약간 역할이 너무 정해진 대로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배출자와 관리자가 좀 동일인이 상황에서 확장해 가는 약간 그런 형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깨끗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것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대지별로 배출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으로 할 때 첫 관문이 얼마큼 깨끗한가라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이 지금 여기서는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를 제가 아직은 답을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의 제일 원칙은 그 공간이 깨끗하다예요. 보통 우리가 클린하우스나 쓰레기를 배출한다라고 했을 때 편견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가요?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벌레가 있다, 그리고 가고 싶지 않다, 뭔가 꾸질꾸질하다, 꿉꿉하다,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 집 앞에서는 클린하우스나 이런 소각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은 자원이 모이는 곳이다, 깨끗하다, 그리고 우리 집 옆에 있어도 된다, 우리 집 마당에서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은 당일 배출, 당일 수거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놨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들을 에코투게더나 동해환경이 바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시민들이 깨끗하게 가지고 오면 분리배출대가 있잖아요. 그 분리배출대에 재지별로 주민들이 직접 배출해요. 우리가 도와주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견학을 오신 분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재질별로 예를 들면 플라스틱의 종류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너무 고난이도인가요? 플라스틱의 재질 보지 마시고 딱 근데 어렵죠. 네, 또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제가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에 참여하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깨끗하게 배출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본인이 어떠한 재질을 배출하는지 바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나오고 배출을 하려면 그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재질 표시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배출할 때 플라스틱 PP네 배출하고 플라스틱 PS네 배출하고 PET네 투명 페트병이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구분하거든요. 그 외 페트라. 그러면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은 구분하는 게 조금 더 단가가 높고 재활용의 가치가 높아요. 그러한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 플라스틱의 종류는 이러한 거고 이렇게 배출해야지 되고 하는 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이 되게 높으신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게 커요. 지금은 너무 어렵잖아요. 플라스틱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질별로 배출하라고 하면 지역 주민이 과연 따라올까라는 걱정이 있으신데 저희가 2019년 6월 25일에 처음에 신흥의 마을광산 사업으로 시작을 했을 때 다 한 40대, 50대 주민들 있잖아요. 그 주민들은 깨끗하게 배출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없었고요. 재질별로 분리 배출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지금 거의 그 신흥이 아리백 있잖아요. 거기를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완전 되게 베테랑이에요. 저는 그거를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이게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익숙하지 않다인 거지 할 수 없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익숙하면 되는데 이 자원순환 영역에서 분리배출의 영역은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진짜 이건 보여드릴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플라스틱도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버려라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따라줘야 된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시작을 할 때 그 이거는 그냥 사례 발표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 운영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떻게 직접적인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건 줌으로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람이 딱 오잖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재활용품은 투명 페트병을 가지고 이제는 여기 지금 센터장님이 우리가 이거 재활용품을 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센터장님이 투명 페트병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도시락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그 방울토마토를 먹었는지 일회용 투명 박스 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오시고, 소주병도 가지고 오시고, 잣병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재질별로 무게를 재겠죠. 재질별로 무게를 먼저 재요. 그런 다음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배출하러 오신 시민을 분리 배출대 안내를 해서 재질 표시를 보고 배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배출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에코투게더 앱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큼 배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인한 거에 따라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의 포인트를 쌓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시죠? 네. 해서 어르신들이 이거를 엄청 잘 아세요. 네. 되게 예민하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을 시작을 할 때 주변 고물상에 그거랑 좀 고려해서 가격을 했는데 처음에는 옷이 260, 여기 400이잖아요. 이거는 860 정도 됐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되게 많이 비쌌거든요. 근데 주변 고물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생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은 제일 중요한 재질이 어떤 거라고 제가 말했죠? 네?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순환성이 높은 거는 그냥 다 놔고 우리가 굳이 안 받아도 되니까 그 대신 순환성이 낮은 것만 받겠다. 그게 플라스틱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에코투게더나 동해환경 업체 이제 그 담당자님들한테 플라스틱을 좀 유가를 좀 높여달라고, 다른 거는 다 낮춰도 상관이 없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지금 플라스틱류에 대한 유가가 되게 높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출했을 때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9월 5일에 이제 646포인트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플라스틱 큰 페트병은 뭐 30개 이렇게 저희가 이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역 화폐 환전을 한다라고 하면 환전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교환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착으로 바로 연동은 되지 않고요. 이렇게 환전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동해환경한테 얘기를 해서 그 금액만큼 거점으로 가져다 줘요. 그래서 지류로 나눠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배출, 선별, 가공, 지역 경제라고 저희가 이제는 우리 성남시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배출하는 과정. 성남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에서는 깨끗하게 재질별로 분리 배출해야지 되고 그런 재활용품들이 모이는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별 단계가 불필요해요. 왜냐하면 선별장은 거치지 않고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에 모인 재활용품 100%가 재활용이 돼서 바로 처리업체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 과정이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선별 비용과 유통 비용이 지금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 매립하고 소각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깨끗한 자원 증가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A급이거든요.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에 모이는 건 A급이고 이 A급으로 모인 재활용품들은 그 재질별로 가공하는, 예를 들면 PS는 PS를 제공하는 업체, P는 P를 제공하는 업체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지역 화폐로 저희는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하다 보면은
요즘 시민들은 너무 잘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 페트병은 그냥 환경부에서는 라벨만 제거하고 뚜껑 닫아서 배출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뚜껑이랑 분리를 해요? 라는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은 공병을 모으진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공병을 모을 때 공병을 배출할 때는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라고 하는데 왜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은 뚜껑과 그 몸통 그걸 이렇게 분리하냐라고 하기도 하고 보통 약간 그 기준들이 환경부에서의 지침과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에서의 그 운영 기준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에 모이는 재활용품들은 고품질을 지향해요. 예를 들면 그 뚜껑이 모이잖아요. 그 뚜껑들은 저희가 따로 무게를 재서 다 보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투명 페트병을 몸통을 닫아서 배출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 몸통하고 뚜껑의 재질이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을 재질별로 더 세심하게 분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게를 재서 유가 보상을 하고 그럼 뚜껑만 많이 모아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업체한테 보내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퀴즈인데요. 제가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은 이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3가지가 뭘까요?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네. 크기가 작은 거, 그거는 플라스틱 뚜껑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작은 플라스틱류에 재질 표시만 있으면 받는다예요. 근데 재질 표시가 없는 것들은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것들이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려면 이것들이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재질 표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재질 표시가 있는 모든 작은 플라스틱류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질 표시가 있는 작은 플라스틱은 받고 또 하나는 오염도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재질 표시가 있으면 그 첫 번째랑 좀 통하는 부분인 거고 재질 표시가 있는 것 중에서 깨끗한 거를 받는 거고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도 받는다.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오진 않아요. 이 아이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와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엄마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눈이 더 좋잖아요. 우리 분리배출 표시가 작잖아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돋보기도 사놓긴 했는데 그 아이들의 눈이 더 좋아서 재질 표시를 더 빨리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배출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 페트병이 모여요. 투명 페트병은 사실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 투명 페트병이 모이는 거고 그리고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에 오시는 시민들 그리고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으로 깨끗하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자원순환에 대한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우산수리점도 같이 운영을 해요. 사령품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처음 1단계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게 재질 표시가 있는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러한 우산수리점이나 재활용 바느질이나 이런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돼서 하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클린하우스 얘기를 했잖아요. 클린하우스는 우리 동네에 없어져야 되는 곳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 클린하우스였던 곳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클린하우스는 없어졌지만 클린하우스가 있던 그 공간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폐기물을 배출하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우리는 불법 투기물이거든요. 사실은 성남시에는 문전 배출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전 배출한 재활용품들을 제대로 잘 수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클린하우스를 운영했던 그곳에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들을 이제 아리백으로 옮겼어도 계속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지역 주민들이 그러면 문전 배출해도 성남시에서 수거를 안 해간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동네를 돌아다녀 봤거든요.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근데 골목이 되게 좁은데 그 집 맘마 치우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다른 문전 앞은 다른 그 곳은 다 깨끗했는데 그렇게 문제 제기하신 분만
이게 거기가 안 치웠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걸 안 지켰기 때문에 그분들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쓰레기만 안 치워간다라고. 네?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 업체는 분리수거를 잘 안 해도 있잖아. 잘 치워가세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시간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이게 분리배출, 이게 문전 배출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안 내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시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틀이 앞에 있을 수도 있고 하루가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배출해도 되나 보다 하고 옆집에서도 배출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배출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알려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안 치운다 뭐라고 할 때 당당하게 한번 아니다 잘 수거해 가는데 배출하는 시간을 지키셨냐라고 꼭 확인을 하시거나 뭔가 그 시민이 제대로 배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됐고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 마을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네. 지켜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현수막을 걸어갖고 네. 저녁 8시부터 배출하고 새벽 6시까지만 배출하고 쓰레기차가 아침에 오면 싹 쓸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분리수거도 하고 다 집어넣어요. 네, 네. 아예 그 자리를 네. 주차장으로 사용하죠. 네, 잘하시겠어요. 토요일은 네. 이제 배출을 좋으시겠어요. 아예 금지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네. 주말은 이제 또 깨끗하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그 폐기물 문제는 관리하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래서 전 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 공간이 없어서 이동식 그냥 팝업 스토어처럼 운영하는 시간에만 펼쳤다 접었다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고정식 공간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단순하게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품이 깨끗하게 모이는 것 이상의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역 주민들과라는 걸 고민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제로웨이스트가 어렵다인 거예요, 사실은. 깨끗하게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것보다 제로웨이스트라는 문화 있잖아요. 제로웨이스트를 설명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저희의 고민은. 도시재생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할 때 약간 그런 생각들을 저희는 많이 했어요. 이건 사담이고요. 그래서 이건 사진이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클린하우스 아까 보여드렸던 그곳이에요. 그 주민이 비 오는 날 투명 페트병을 너무 소중하게 들고서 가는 사진이에요. 처음에 이제는 클린하우스를 없애고 아리백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민원이 되게 셌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클린하우스가 없어지고 이제 아리백이 생겼잖아요. 그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역 주민들은 참여하는 거고요. 지역 주민들은 그곳 클린하우스가 관리되지 않고 있던 그 클린하우스에 대한 불만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체념 비슷하게 어쩔 수 없지라고 하고 그렇게 넘어갔던 부분들이 지금 바뀌는 약간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는 이거 자원순환가게 아리백 밴드예요. 그래서 성남 자원순환가게 아리백 운영자 그리고 참여자 이게 저희 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이 멤버십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멤버십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으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본인들이 좀 잘하고 있는 거 자랑할 수 있게 또 해주고 질문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성남 자원순환 플랫폼은 성남시 그다음에 그 기업 그다음에 저희 환경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교육과 이제는 뭐 인센티브 약간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맞물려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에코투게더 앱을 통해서 이제는 개인이 그 세대가 배출한 재활용품 배출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배출량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배출량에 따른 유가보상 포인트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배출한 재활용품이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재활용이 되는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제출한 페트병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내가 배출한 플라스틱 피가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다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에코투게더 앱에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투명 페트병을 하나 사 먹을 때 구입해서 우리가 배출할 때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를 얼마큼 배출하는지를 좀 앱에 나오게 해서 좀 이거를 좀 데이터화시키는, 정량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신경 써서 하고 있고, 지금은 투명 페트병이지만 앞으로는 뭐 샴푸통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그 플라스틱 통들이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배출하고 있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얼마큼의 세대가 배출하고 재활용품이 얼마큼 모였고 투명 페트병이 얼마큼이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CO2를,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감량했는지를 좀 정량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팀장님이 되게 궁금해하는 저희가 찾아가는 성남자원순환가게 아리백인데요. 저희가 이 고등풀빛 어린이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이들한테 다 분리배출 가방을 나눠주고 저희가 수요일마다 운영을 하거든요. 수요일에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배출을 해요. 그럼 이 아이는 재질 표시를 하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아는 친구들은 PS라고 해서 넣기도 하고요.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은 같은 그림 찾기로 해서 배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배출을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그 빨대가 있는 우유 있잖아요. 그거를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이건 샛별중학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러한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리백이 생긴다라고 하면 분리배출대라, 그다음에 이런 현수막이나 홍보판이나 배너 어떻게 배출하는지를 시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배너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는 배출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본인들이 배출하고 있는 거, 또 이산화탄소를 얼마큼 감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저감량이 얼마큼 되는지를 아이들이 이제는 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질문 추가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저기 샛별중학교나 네. 그런 경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성남 같은 경우에 13곳, 16곳 거기에 카운팅 되진 않았어요. 거기 데이터만 네, 포함되고요. 활용하시고. 운영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민간 저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네. 샛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학교에 포인트를 지급해서 이제 그 포인트로 학교에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쓰게 하는 건 아닌 그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 그 에코투게더가 되게 그 좋은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을 드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박영선 PD님이나 여기 대표님이 네 그거 반영해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흔쾌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샛별중학교랑 고등풀빛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샛별중학교는 반별로 취합을 해요. 반별로 취합을 해서 그 반별로 얼마큼 모였는지,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큼 기여했는지, 그다음 포인트를 얼마큼 쌓았는지를 이제는 관리하고요.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아이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건지를 논의할 거예요. 그러면 네. 그 포인트 체크는 누가 하나요? 체크는 이중 체크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체크하고요. 자원순환 활동가들이 체크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샛별중학교나 고등풀빛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되거든요. 저희가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자원순환 활동가 4명에 그 샛별중학교 자원봉사활동 학생 뭐 4명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2명으로 줄이고 아이들이 4명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운영할 수 있게 저희는 그 친구들을 가르쳐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기록하는 거랑 관리하는 거를 아이들이 하게끔 해요. 근데 저희가 혹시 모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도 관리를 하는데 이중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샛별중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의 자원순환 가게로 저기 등록이 되는 건가요? 네, 거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는 따로 관리를 하고요. 모인 재활용품만 주변 아리백으로 가져다 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백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게 좀 제가 약간 어떤 분들 대상으로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사실 여기 이제 관리자분들이잖아요. 관리자분들한테는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설명을 할 때 깨끗한 재활용품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배출할 수 있는 시민들의 수용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깨끗한 재활용품이 모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깨끗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왔을 때 재지별로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교육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을 단순하게 분리 배출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활용품들을 시민들이 가지고 왔을 때 그것들을 교육하는, 홍보하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장이라고 보셔야지 돼요. 그렇게 해야지 확장성이 생기고 운영하는 사람도 이제 소명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자원순환 가게 아리백이 너무 힘들어요, 운영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금은 힘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힘들어요. 되게 노동 강도가 높아요. 네. 네. 이상.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또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있으실 거고 한데 저희가 계획된 시간이 넘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상 기온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좋은 강의로 자원순환 가게로 그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성남 환경운동연합의 이희애 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장 지금 한 3시간 동안 이제 포럼을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실천할 때 많은 분들께 질문을 받아요. 누가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뭘 할 것인가? 저희 포럼이 그러한 누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두 번째 도시재생 포럼, 자원순환 가게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자원순환 가게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